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학습했던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이번 주 새롭게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은 모스 캐패시터였고요. 특히 모스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 볼테이지 캐릭터리스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얼 케이스일 때 모스 캐패시터 CV 커브를 살펴봤었죠. 그래서 어큐뮬레이션, 디플리션, 인버전일 때 각각 모스 캐패시터에서 캐패시턴스 성분이 어떤 게 발생을 하고 토탈 캐패시턴스는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리퀀시에 대한 의존성을 이야기했었죠. 로우 프리퀀시일 때와 하이 프리퀀시일 때 CV 캐릭터리스틱이 차이가 나고 그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스 캐패시터의 논 아이디얼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첫 번째가 옥사이드 차지와 관련된 거였고, 옥사이드 차지가 실리콘과 SiO2 계면에 생겼을 때 CV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봤었죠. 그리고 나서 살펴봤던 게 인버전 앤 어큐뮬레이션 차지 레이어 thickness였습니다. 인버전과 어큐뮬레이션 레이어가 생겼을 때 이게 계면, 즉 실리콘과 SiO2 계면에 차지가 존재를 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퀀텀 메카니컬 이펙트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것 때문에 CV 특성이 변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폴리실리콘 게이트 디플리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게이트 물질로 폴리실리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게 디플리션 현상이라고 했고, 이것 때문에 CV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모스 캐패시터의 응용 소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CCD, 차지 커플드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와 비교되는 CMOS 이미지 센서, CIS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배웠던 학습 내용이었고요. 뒤에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전체적으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스 캐패시터의 CV 캐릭터리스틱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CV 특성을 측정하는 개념도가 지금 그림에 나와 있고요. 여기 지금 모스 캐패시터를 보면 여기가 기판이고 주로 세미컨덕터 물질, 실리콘 물질을 사용을 하고, 여기 하늘색으로 된 게 인슐레이터 물질입니다. 주로 SiO2를 적용을 해서 측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외에 다양한 절연 물질들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 물질에는 메탈 또는 폴리실리콘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요. 측정되는 원리를 살펴보면 일단 DC 전압이 인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DC 전압이 변화하면서 인가가 되는 거죠.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거는 고정된 게 아니고 변화시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AC 시그널, AC 전압을 인가를 해줍니다. 이 DC 전압 위에다가 AC 전압을 인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AC 커런트를 읽어서 캐패시턴스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스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 성분은 스몰 시그널 캐패시턴스고요. 그게 이제 AC 시그널을 넣어줘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수식적으로 살펴보면 이 캐패시턴스 값은 게이트 전압, 즉 메탈이나 폴리실리콘에 인가되는 전압 변화에 대해서 차지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모스 캐패시터에서 기판 영역 부분의 캐패시턴스가 주 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붙고 DG분의 D 서브 Q 서브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측정하면 이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의 차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이제 캐패시턴스 성분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뒤에서 복습을 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 모스 캐패시터는 모스펫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분, 즉 게이트 부분을 이룬다고 했죠. 그래서 이 CV 캐릭터리스틱을 측정하면서 얻을 수 있는 파라미터가 많다고 했습니다. 모스펫 측면에서 봤을 때는 플랫밴드 전압 또는 문턱 전압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했고요. 그 외에도 서브스트레이트, 즉 여기 밑에 세미컨덕터의 도핑 농도를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회사나 필드에서 사용하는 것은 절연 물질을 개발할 때 사용을 한다고 했고요.
여기 지금 SiO2로 절연물질을 고정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K값, 즉 다이렉트릭 콘스탄트가 높은 물질을 개발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된 물질이 실제 다이렉트릭 콘스탄트, 상대 유전율이죠. 이 값이 얼마가 되는지, 또는 이 인슐레이터의 두께가 얼마가 되는지 알아볼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렉트릭 콘스탄트, 즉 절연물질이 새로 개발된 게 상대 유전율 값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이 절연물질의 두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절연물질의 두께를 알고 싶으면 우리가 일반적인 다이렉트릭 콘스탄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로 모스펫 소자를 평가하거나 또는 절연물질을 개발할 때 이 모스 캐패시터 구조를 많이 활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뒤에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이 모스 캐패시터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스 캐패시터에서 바이어스 전압이 변함에 따라서 캐패시턴스 성분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모스 캐패시터에서 바이어스 전압에 따라서 크게는 세 가지 상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어큐뮬레이션, 디플리션, 인버전이 있죠. 이 각각 상태에서 캐패시턴스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큐뮬레이션 상태를 보면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했을 때 어큐뮬레이션 상태가 되면 이 절연 물질과 실리콘 계면 사이에 이 기판에 주로 분포하는 캐리어가 모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기판이 지금 P타입 실리콘이기 때문에 여기 경계에 지금 홀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로 지금 쭉 표시가 되어 있고, 결국에는 이 상태에서 모스 캐패시터에서 캐패시턴스 성분은 옥사이드에 존재하는 캐패시턴스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옥사이드 캐패시턴스는 옥사이드 두께 분의 유전율, 진공 상태 유전율 곱하기 상대 유전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식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절연물질을 새로 개발했을 때 요 유전 상수 값 또는 두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화살표 방향이 거꾸로 돼야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전압을 좀 더 인가를 해주면 이 모스 캐패시터의 기판 상태가 디플리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디플리션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P타입 기판에서 존재하는 홀들이 공핍이 되는 거죠. 이 절연물질과 실리콘 계면 사이에서 존재하는 홀들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가면서 공핍 영역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캐패시턴스 성분이 아까는 옥사이드 캐패시턴스만 존재했는데 이 기판에 디플리션 캐패시턴스 성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캐패시턴스 값은 디플리션 위스 WDP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거 분의 실리콘의 상대 유전율 11.8이죠. 그리고 진공 상태 유전율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로 퍼 센치죠. 이렇게 돼서 캐패시턴스 성분이 나오고, 게이트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디플리션 위스가 점점 커지니까 이 캐패시턴스, 디플리션 캐패시턴스 값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탈 캐패시턴스는 지금 COX와 CDP가 직렬로 연결됐기 때문에 토탈 캐패시턴스는 COX분의 1 더하기 CDP분의 1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COX보다 CDP 값이 훨씬 작기 때문에 이렇게 직렬을 연결했을 때 CDP 값이 도미넌트하게 토탈 캐패시턴스 값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인가돼서 디플리션 위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CDP 값은 줄어들고 토탈 캐패시턴스 값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인버전이 일어나기 직전 상태가 되면 이 디플리션 위스가 맥시멈 값을 갖고 더 이상 증가하지 않죠. 그래서 이때 가장 낮은 CDP 값이 나타나게 되고 토탈 캐패시턴스 값도 가장 낮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가장 낮은 값을 가지는 포인트를 스레스홀드 볼테이지 영역이라고 했었고요. 그 상태에서 전압을 좀 더 인가를 해주면 인버전 상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옥사이드와 세미컨덕터 계면에 이렇게 P타입 기판일 때 전자들이 이렇게
모인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인버전 레이어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캐패시턴스 성분은 COX 그리고 CDP 성분이 존재하게 되는데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프리커션에 따라서 이 캐패시턴스 성분이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저주파 특성을 보일 때는 이 COX 기판 위쪽에 전압이 하나가 인가되고 또 다른 한쪽 이 어큐뮬레이션 레이어 또 전압이 인가되는 것처럼 돼서 디플리션 위스의 캐패시턴스 성분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AC 시그널을 여기에 인가를 해줬을 때 캐패시턴스 변화가 이 인버전 레이어에 다 묻히는 거죠. 그래서 이 COX 성분만 존재하게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아이디얼 모스 캐패시터의 CV 특성이고요. 자, 그래서 아까 앞의 결과를 바탕으로 모스 캐패시터의 CV 특성을 그려보면, 자, 로우 프리퀀시일 때 이제 어큐뮬레이션 레이일 때는 옥사이드 캐패시터 성분만 존재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플랫밴드 전압일 때 이 COX 값을 가지다가 플랫밴드 전압 이상이 되면 디플리션 영역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옥사이드 캐패시턴스와 디플리션 캐패시턴스가 직렬 연결이 돼서 디플리션 캐패시턴스에 의한 토탈 캐패시턴스 변화가 나타나죠. 그래서 디플리션 위스가 전압이 인가되면 늘어나죠. 늘어나면서 이 CDP가 낮아지고 토탈 캐패시턴스 성분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낮아지다가 자, 문턱 전압이 됐을 때 이 토탈 캐패시턴스는 가장 낮은 값을 가진다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때 CDP는 미니멈 값을 가지지만 디플리션 위스는 맥시멈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인버전이 일어나면 SiO2와 실리콘 계면에 인버전 레이어가 생겨서 전하가 나타난다고 했죠. 여기 그림 보면 지금 마이너스가 모여 있어서 인버전 레이어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AC 시그널을 인가를 해주면 이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가서 변화가 생기죠. 이 변화가 여기 있는 인버전 레이어에 다 묻혀버리기 때문에 디플리션 캐패시턴스 성분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캐패시턴스 성분이 문턱전압 이상에서 옥사이드 캐패시턴스만 존재하는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로우 프리퀀시일 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하이 프리퀀시일 때는 조금 다른 특성을 보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면 로우 프리퀀시일 때는 지금 인버전 레이어가 AC 시그널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을 해서 COX만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고, 하이 프리퀀시일 때는 다른 영향이 나오게 되는데, 자, 하이 프리퀀시일 때는 이 AC 시그널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겠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 인버전 레이어의 차지가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자가 조금 더 모였다가 빠졌다가 모였다가 빠졌다가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공피 벽역에서 이 전자를 만들어내는 게 서멀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에 의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있을 때 열 에너지가 인가가 돼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기고, 여기서 생성된 일렉트론들이 여기 모여서 인버전 레이어를 형성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서멀 제너레이션 프로세스가 느리기 때문에 AC 시그널의 프리퀀시가 빨라지면 이게 인버전 레이어가 충분히 생기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쪽 바깥쪽 디플리션 위스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토탈 캐패시턴스가 묻혀버리게 되는 거죠. 이 디플리션 위스가 맥시멈 값을 가진 상태에서 머저리티 캐리어를 만약에 AC 시그널로 변화를 시켜준다. 그러면 캐패시턴스 성분이 살아있게 되는 거죠. CDP 성분이. 그래서 이 미니멈 값, 문턱 전압 이상에서 이 미니멈 값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디플리션 캐패시턴스 성분이 변하겠지만 그 변하는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COX와 CDP의 직렬 성분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실제 측정을 해보면 1kHz 이상이 되면 거의 하이 프리퀀시와 같은 이 CV 특성이 나오고요.
그 이하 500Hz 뭐 또는 100Hz 정도 돼야 이렇게 로우 프리퀀시 성분을 보이게 됩니다. 요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하이 프리퀀시일 때는 요 인버전 레이어가 AC 시그널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전자가 추가적으로 열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 AC 시그널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디플리션 위스 변화로 나타나서 캐패시터스 성분이 COX랑 CDP가 살아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까지가 우리가 아이디얼한 CV 캐릭터리스틱을 살펴본 거고, 그 이후에 우리가 모스 캐패시터의 논 아이디얼리티 특성에 대해서 차차 알아봤었죠. 그래서 첫 번째 알아봤던 게 옥사이드 차지였고, 실제로 실리콘과 SiO2 계면 사이에 댕글링 본드, 즉 실리콘이 서로 공유 결합을 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이 댕글링 본드에 의해서 이 계면에 플러스의 아이온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상적으로 플랫밴드 전압은 메탈의 워크 펑션 빼기 세미컨덕터의 워크 펑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을 게이트 쪽에 인가해주면 이렇게 밴드가 플랫해진다고 했었는데, 이 옥사이드, 아까 말한 옥사이드 차지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돼서 더 이상 플랫밴드가 메탈과 세미컨덕터 워크 펑션 차이가 아닌 것처럼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추가적인 전압 강화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때 옥사이드에 나타나는 전압 강화, 즉 요 플러스 아이온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압 강화는 마이너스 Q 곱하기 COX분의 QSS, 즉 여기 트랩 스테이트의 농도죠. 전압 차지량.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고, 플랫밴드 조건이 추가적으로 여기에 더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옥사이드에 존재하는 차지는 일반적으로 플러스의 이온을 가진다고 했고요. 그리고 탱글링 본드에서 생긴다고 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모바일 옥사이드 차지가 계면에서 존재하게 되는데, 이거는 나트륨, 소듐, 손이나 뭐 땀 같은 데서 나오는 거라고 했고,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온도가 높아졌을 때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플랫밴드가 지금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옥사이드 차지가 발생을 하면. 실제로 옥사이드 차지가 없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문턱전압, 모스펫에서 문턱전압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플랫밴드가 변하니까요. 그래서 이 성분이 플랫밴드로 문턱전압에 더 들어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 옥사이드에 추가적인 어떤 차지가 나타나게 되니까 인버전되는 요 레이어의 차지량도 변화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사이드 차지의 CV 캐릭터리스틱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옥사이드 차지가 일반적으로 플러스의 아이온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수식 마이너스 Q, COX분의 QSS 수식에 의해서 CV 커브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계면에 플러스 아이온들이 존재할 때라고 했고, 일반적으로 다 플러스 아이온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플랫밴드 문턱 전압이 다 변하게 된다고 했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 옥사이드 차지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상적인 경우에 CV 커브 기울기와 좀 다른 경향을 보인다고 했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눕는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전압 이하일 때는 캐패시턴스 값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지금 같은 전압일 때 줄어든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특정 전압 이상이 되면 캐패시턴스 성분이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CV 커브가 이 디플리션 쪽 CV 커브의 캐패시턴스 성분이 약간 눕는다, 그래프가 눕게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스 캐패시터의 두 번째 논 아이디얼리티 특성은 인버전 앤 어큐뮬레이션 차지레어 테크니스라고 했고요. 다른 말로는 퀀텀 메카니컬 이펙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경우에 모스 캐패시터의 차지 분포를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가 있을 때, 세마이컨덕터가 B타입 기판일 때 인버전 레이어는 이렇게 전자가 분포하는 걸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두께 내에서 이 차지 양이 일정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큐뮬레이션 레이어일 때도 홀이 모일 때 이렇게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학습을 했었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인버전 레이어 또는 차지 어큐뮬레이션 레이어의 차지 프로파일을 슈레딩거 이퀘이션과 포화송 이퀘이션으로 구해보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결과를 보면 지금 SiO2와 실리콘 계면 사이에 차지가 분포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향을 고려를 하기 위해서 인버전 레이어 thickness T 인버전이라는 값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 T 인버전 레이어라는 값은 실제 이제 차지가 이렇게 분포를 하는데 이 중에서 평균을 가지는 곳의 거리를 정의를 한 값이라고 했고요. 이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피지컬 SiO2 두께보다 추가적인 SiO2 두께가 나오는 것을 반영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수식적으로 이렇게 에펙티브 게이트 다이렉트릭 티크니스는 T옥스 더하기 3분의 T 인버전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고, 여기서 3이라는 수치가 들어간 이유는 지금 여기 실리콘은 상대 유전율이 11.8 그리고 옥사이드는 3.9여서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서 이걸 반영을 해서 3을 나눠준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V 캐릭터리스틱을 반영을 할 때 피지컬 T옥스를 반영을 하는 게 아니고 T옥스 더하기 T 인버전 나누기 3을 반영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CV 커브에 이런 변화가 난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일렉트릭 필드를 X축으로 놓고 여기 AC 인버전 실리콘 센트로이드 인 실리콘 즉 T 인버전 값이죠. 요 T 인버전 값을 나타내는 거죠. 그거랑 이퀴밸런트 옥사이드 테크니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에펙티브 게이트 다이렉트릭 테크니스를 고려를 하면 지금 일렉트릭 필드가 0일 때 근처에서 각각 홀과 일렉트론은 지금 보면 뭐 4나노 정도의 두께를 가지는 걸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걸 환산을 하면 이퀴벌런트 옥사이드 테크니스가 13옹스트롱 그러니까 1.3나노 정도가 되는 걸로 나타나 있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높였을 때, 즉 이제 게이트 전압을 증가를 시키는 거죠. 증가를 시켰을 때 살펴보면 이 AC 인버전 센트로이드 인 실리콘 즉 T 인버전 두께가 1나노로 낮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퀴밸런트 옥사이드 테크니스로 환산을 하면 3옹스트롱 정도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각각 인버전이 일어나거나 어큐뮬레이션이 일어나는 포인트에서 이 에펙티브 게이트 다이렉트릭 시크니스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시크니스를 기반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옥사이드의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이 영향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인버전엔 어큐뮬레이션 차지 레이어 티크니스의 영향이요. 그리고 기판 농도에 대해서도 서로 조금 다른 영향을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CV 캐릭터리스틱 커브에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CV 커브가 나와 있죠. 이게 실제로 인버전 앤 어큐뮬레이션 차지 레이어 티크니스를 고려를 한 건데, 고려하지 않았을 때 CV 커브를 여기 한번 덧붙여서 그려보자면 어큐뮬레이션 레이어일 때 COX 값이 쭉 나오죠. 그리고 플랫밴드일 때까지 이 값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플랫밴드보다 높은 전압이 되면 이 캐패시턴스 값이 디플리션 위스가 생기기 때문에 쭉 줄어들고, 그리고 세스홀드 볼테이지가 되면 미니멈 값을 가지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로우 프리퀀시일 때 다시 옥사이드 시크니스 값으로 이렇게 증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기울기는 거의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고, 이 상태에서 옥사이드 티크니스가 이렇게 유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인버전에서. 그런데 아까 언급했듯이 어큐뮬레이션 그리고 인버전 레이어에서 티크니스가 실제 이제 면전화가 아니고 변화가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옥사이드 티크니스가 좀 더 늘어나는 것처럼 나타나서 여기 지금 플랫밴드 영역에서 어큐뮬레이션이 생기는 포인트와 문턱전화 VTH에서 인버전이 생기는 곳에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눕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가져야 되는 캐패시턴스 값보다 더 작은 값이 이 근처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그래프에서 봤을 때 일렉트릭 필드가 커지는 부분에서 이 영향이 줄어드는 것을 살펴봤었죠. 그래프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0인 곳을 기준으로 각각 양옆으로 퍼질수록 이 티크니스 값이 줄어드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OX로 수렴이 되는 거고 이 근방에서만 이런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플랫밴드 캐패시턴스가 존재를 하죠. 이게 COX가 아니고 다른 값을 가지는데 그거는 옥사이드 두께 피지컬 옥사이드 두께 TOX에다가 추가적으로 인버전 레이어 3분의 T 인버전 레이어가 고려가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문턱 전압도 마찬가지로 문턱 전압일 때 미니멈 값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COX 값에 추가적으로 이 두께가 더 늘어난 것처럼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COX 값이 감소를 하게 되죠. 맞나요? 감소를 하게 돼서 COX와 C 디플레이션이 직렬로 연결된 값에서 COX 부분이 더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큰 값을 가지는 것처럼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인버전이 일어난 초반부에 좀 크게 나타나다가 특정 전압 이상이 돼서 스트롱 인버전이 되면 COX 값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버전엔 어큐뮬레이션 차지레이어 시크니스의 영향이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살펴봤던 모스 캐패시터의 논 아이디얼리티 특성은 폴리실리콘 게이트를 사용할 경우였습니다. 폴리실리콘 게이트의 디플리션 현상이었는데 이럴 경우에도 옥사이드 시크니스가 늘어나는 것처럼 효과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게이트 물질을 메탈을 쓰지 않고 폴리를 쓰게 되면 게이트 전압을 인가해서 인버전을 만들어줬을 때 여기 옥사이드와 실리콘 계면에 인버전 레이어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동시에 폴리실리콘 영역에서도 SiO2와 폴리실리콘 계면에 디플리션 영역이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W 폴리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고 이렇게 밴드 밴딩이 일어나는 것도 Q파이 폴리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게이트 쪽에 쓰이는 폴리실리콘은 도핑 농도가 높기 때문에 디플리션 위스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우리가 이거를 스트롱 인버전 영역에서 동작시킬 경우에 이 폴리실리콘 디플리션 위스가 나타난다고 했고 이 영향으로 인해서 캐패시턴스 성분이 게이트 쪽에 더 추가로 생기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이퀴블런트 에펙티브 옥사이드 티크니스 그 부분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표현을 해보면 이제 이쪽 세미컨덕터 쪽에 나오는 C 디플리션 캐패시턴스는 고려를 하지 않고 C 폴리와 COX를 고려하면 이렇게 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이거를 쭉 계산을 해보면 뭐 C는 어떤 두께분의 유전율 값이죠. 이걸 계산해서 쭉 풀어보면 역시 띠옥스 옥사이드 시크니스 더하기 폴리실리콘에 생기는 디플레이션 위스 나누기 3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치 3이 나오는 거는 실리콘과 SiO2의 유전율 값이 3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영향으로 CV 특성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생기는 부분은 당연히 스트롱 인버전 영역이 되는 거고요. 옥사이드 티크니스가 얇을수록 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CV 캐릭터리스틱 커브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했었습니다. 뒤에 이어진 슬라이드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모스 캐패시터의 CV 커브를 살펴보면요. 아이디어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CV 커브가 나옵니다. 자,
어큐뮬레이션 레이어일 때는 COX 값이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플랫밴드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디플리션이 생기기 때문에 디플리션 영역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토탈 캐패시턴스가 이렇게 쭉 감소를 하죠. 그리고 쭉 감소를 하다가 문턱 전압 부분이 되면 미니멈 캐패시턴스 값을 가지고 이 문턱 전압 이상에서 다시 COX의 캐패시턴스 성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COX 성분이 인버전에서 나오는 이유는 SiO2와 실리콘 계면에 인버전 레이어가 생기면서 마치 COX 밑에 전압을 인가하는 것처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고요. COX 캐패시턴스만 남는다고 했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폴리실리콘을 게이트로 사용해서 폴리실리콘 디플리션 현상을 고려를 한다. 그러면 CV 커브가 어떻게 변화를 하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큐뮬레이션 영역과 디플리션 영역에서 CV 커브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가 인버전이 되는 시점부터 변화가 발생이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인버전이 되는 영역에서 COX보다 지금 캐패시턴스 값이 더 낮게 나오죠. 이렇게 낮게 나오는 이유는 폴리실리콘 영역의 디플리션 이제 영역이 형성이 되는 거고, 여기 지금 나타나 있죠. 이게 옥사이드 시크니스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두께를 에펙티브 게이트 다일렉트릭 티크니스라고 하고, 이 두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전체적인 캐패시턴스 값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롱 인버전에서 전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디퓨전 위스가 점점 더 커지겠죠. 그러면 옥사이드 두께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처럼 효과가 나타나서 전체적인 캐패시턴스 값이 감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폴리실리콘 디플리션 현상을 고려를 했을 때 CV 커브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감소를 하는 거죠. 자, 요거는 C폴리라는 성분이 추가적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W폴리 분의 입실론 제로, 입실론 실리콘이죠. 그래서 여기에 W폴리가 증가를 하니까 전체 캐패시턴스 성분이 감소를 하고 COX랑 요 C폴리가 직렬로 연결됐으니까 C폴리의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캐패시턴스가 감소를 하는 거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아까 앞에서 배웠던 인버전 그리고 어큐뮬레이션 레이어 티크니스를 고려하면 CV 커브가 이렇게 지금 변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낮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 영역에서 어큐뮬레이션 레이어에 SiO2와 실리콘 계면의 차지가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고, 이게 옆으로 좀 더 가게 되면 COX에 이렇게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하시고 플랫밴드 전압 부분에서 더 이상 이제 COX 값을 유지를 하지 않고 옥사이드 시크니스가 좀 더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캐패시턴스 성분으로 표현을 해보면 게이트 쪽에 옥사이드 시크니스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디플리션 영역에 캐패시턴스가 존재하고, C 인버전 부분에 캐패시턴스가 존재하고, C 폴리라는 캐패시턴스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어큐뮬레이션 부분에서는 C 폴리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고요. C 디플리션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COX랑 C 인버전이 직렬로 연결된 것처럼 표현이 되고, C 인버전은 인가되는 전압, 즉 일렉트릭 필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화가 고려돼서 이렇게 캐패시턴스가 점점 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캐패시턴스를 수식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죠. 원래 피지컬 옥사이드 티크니스에다가 어큐뮬레이션 레이어 티크니스 나누기 3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고, 그래서 이러한 어큐뮬레이션 레이어 티크니스의 영향은 플랫밴드 전압을 기준으로 요 근방에서 이렇게 크게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플리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캐패시턴스 성분이 COX랑 C 디플리션만 남아있는 것처럼 표현이 돼서 캐패시턴스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러나서 우리가 문턱 전압 근처로 가게 되면 다시 인버전 레이어가 생기죠. 그래서 캐패시턴스 성분이 C 인버전이 이렇게 추가로 생기게 됩니다. C 인버전이랑 C 디플리션이
병렬로 연결되고 C옥스가 여기에 직렬로 연결된 것처럼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이제 C폴리도 존재를 하긴 하는데 이 디프리션 위스 값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기서 캐패시턴스 성분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때 캐패시턴스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 옥사이드의 시크니스에다가 T 인버전 시크니스 나누기 3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스트롱 인버전 영역으로 들어가면 폴리실리콘의 디플리션 현상도 고려가 돼야겠죠. 그래서 전체 캐패시턴스는 피지컬 옥사이드 두께 더하기 3분의 폴리실리콘의 디플리션 위스 더하기 3분의 T 인버전 레이어 티크니스가 되는 거고, 캐패시턴스로 표현하면 C 폴리와 C 옥스, C 인버전이 직렬 연결된 것처럼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옥사이드 시크니스 관계식을 이렇게 그래프로 살펴보면 원래 피지컬 SiO2 두께 T옥스가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 폴리실리콘 게이트를 사용하고 인버전 레이어가 아니고 인버전 영역에서 동작을 시키게 되면 폴리실리콘의 이제 디플리션 레이어가 형성이 되고, 이게 에펙티브 게이트 다일렉틱 티크니스에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3분의 W 폴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버전 레이어에 의한 퀀텀 메카니컬 이펙트, 그러니까 계면에서 차지가 존재하지 않는 성분 때문에 여기 지금 인버전 캐패시턴스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3분의 T 인버전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전체적인 옥사이드 티크니스가 이것들의 합으로 표현이 되고, 결국 원래 C옥스 값보다 더 낮은 값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트롱 인버전에서 전압이 인가되면 인가될수록 W 폴리가 점점 커지니까 이런 식으로 캐패시턴스 값이 낮아지는 쪽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모스 캐패시터의 CV 특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모스 캐패시터의 응용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미저라는 소다에 대해서 얘기했고, 다른 말로는 그냥 이미지 센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차지 커플드 디바이스는 모스 캐패시터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고요. 모스 캐패시터를 스트롱 인버전 영역에서 동작을 시킨다고 했고요. 이때 펄스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전압을 인가하기 때문에 인버전 레이어가 생기지 않아서 딥 디프리션 영역이라고 했고, 이때 빛이 들어와서 일렉트론 홀페어가 생기면 이것들에 의해서 인버전 레이어를 형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차지들을 계산을 해서, 계산이 아니고 읽어서 개수가 몇 개인지를 이제 전류나 전압으로 읽어내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명암비 같은 걸 구별해서 영상을 얻어낸다고 했고요. 이걸 어레이로 배치시켜서 전압을 다르게 인가해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고 했죠. 이 얻은 정보들을 이렇게 다 이동을 시킨 다음에 맨 아랫줄에 리딩을 위한 영역으로 내려온 정보들을 읽어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 내린 다음에 맨 밑에 줄만 옆으로 이동시키면서 차례차례로 데이터를 읽어내는 거죠. 그리고 전압으로 바꿔서 이미지로 활용을 한다고 했고, 이 CCD의 경우에는 그래서 데이터를 읽는 동작 동안에는 셔터를 활용해서 닫아준다고 했습니다. 셔터를 향해서 닫아주고, 그리고 맨 밑에 리딩을 위한 소자 부분에서는 메탈로 BCI 들어가지 않게 추가적으로 또 막아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CCD 디바이스는 굉장히 명암비도 우수하고 특성도 뛰어나지만 셔터를 사용해야 돼서 부피가 커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와 대응되는 CMOS 이미지 센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CMOS 이미지 센서는 PN 접합 다이오드를 기반으로 빛을 읽어낸다고 했고, 여기 각 픽셀마다 PN 접합 다이오드와 이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얻은 차지를 바로 신호로 읽어낼 수 있는 신호 처리 회로가 들어간다고 했죠. 보통 6개의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한다고 했고, 여기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읽어내기 위한 스위치, 모스 캐패시터, 모스펫 스위치가 각 픽셀마다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한 번에 다 데이터 신호를 처리하고 읽는 동작을 할 때 이 스위치를 닫아줘서 시프터 서킷을 이용해서 신호를 읽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CCD보다는 전력 소모도 적고 그 다음에 메카니컬 셔터도 필요 없기 때문에 부피도 작다고 했죠. 그리고 시모스 공정을 사용해서 가격도 싸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 CCD보다는 유니포미티라든지 명암비가 좀 떨어진다고 했죠. 왜냐하면 각 픽셀마다 지금 빛을 읽어내는 포토 다이오드, PN 정션 다이오드죠. 이거랑 신호 처리하는 회로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픽셀 사이즈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 픽셀마다 신호 처리 회로를 넣다 보니까 신호 처리 회로를 크게 만들 수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CCD에 비해서 이 신호 처리 회로 성능이 떨어져서 명암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진다고 했고, 반도체 공정 베리에이션에 의해서 이 픽셀 간의 정보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싸다는 장점 때문에 요즘 많이 활용이 된다고 했고, 주로 활용되는 거는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